저는 오늘도 아들 방에 창문을 닫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이제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방에는 여전히 그 애가 공부하던 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늦가을 단풍이 물든 마당에 빨래를 널다가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던 날 바로 이 마당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골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아래서 일하고 있는데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의사 됐어.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그대로 떨어뜨렸죠. 아들은 허름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이니? 응. 방금 발표 났어.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영호 엄마, 아들이 의사 됐다며? 그려, 우리 마을에서 의사가 나왔네. 김치 담그다 말고 달려오신 옆집 할머니가 아들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겨울에도 장갑도 없이 일했어. 할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엄마 고생 그만하시게 할 거예요. 그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허름한 치마를 꼭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마을 회관에서 누군가 막걸리를 가져왔고 즉석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우리 영호 앞으로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 되면 장가도 잘 가겠네. 동네 어르신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죠. 아들은 수줍게 웃으면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때까지 마을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옷은 허름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따뜻했던 그날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엄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아들, 너만 잘 되면 그게 다야. 제가 효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 아들과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따뜻하고 순수했던 아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걸.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네 이장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영호 엄마, 자식 키워놓으니까 좋지. 네, 이장님. 제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달빛 아래 마당에 홀로 앉아 있는데 아들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추운데 들어가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따뜻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마당에 낙엽을 쓸다가 문득 하늘을 봅니다. 그날처럼 맑은 하늘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 이 하늘을 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상에 놓인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할 날이 올 줄은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당에 혼자 앉아 눈물을 훔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때가 그립네요. 봄날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서울 의대생이라는 말에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죠. 시골 마을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엔 잘 사지 않는 과일과 고기도 샀습니다.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오는 길에 이장님 댁 마당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께서 물으셨죠. 영호 엄마,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장을 많이 봤어? 아들이 서울에서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메뉴부터 상차림까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정성껏 준비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방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시골 냄새가 날까봐 창문도 활짝 열어두었죠.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아들과 함께 들어선 예비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니.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약과 가져왔어요. 예비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레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죠. 이렇게 귀한 걸 어쩌니. 어머니 손맛이 좋다고 영우 오빠가 얘기해서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미연이가 요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의대 수석이래. 아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어요. 시골 마당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미연이는 모든 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근 김치를 무척 좋아했죠.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네가 좋아하니 다행이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뒷산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연이는 마당의 장독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에선 이런 풍경 못 보잖아. 시골 생활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겹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안심이 됐죠. 해질 무렵 둘이 돌아갈 때까지 마당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미연이는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다음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그날 밤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채소들로 며느리도 챙겨줄 수 있겠구나. 며칠 뒤 미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 학교 친구들한테도 평판이 좋아요. 그때만 해도 미연이는 순수했습니다. 시골 시어머니의 정성을 귀하게 여기고 제 음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지만 누군가의 순수한 마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나 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미연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장독대 앞에서 웃으며 사진 찍던 그날의 미연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봄바람 같았던 미소가 그립네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큰 호텔 웨딩홀이라는 말에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이니 기쁜 마음이 더 컸죠. 신랑 어머니 한복을 맞추러 강남의 한복집에 갔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예비 사부인은 제가 고른 한복을 보시더니 고개를 살짝 흔드셨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하시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우리 미연이가 서울대 의대 나온 신부인데 시어머니 한복이 너무 수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숨이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싼 한복을 골랐어요. 사실 농사 짓고 품팔이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힘든 금액이었죠.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는 의사들과 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쪽이 신랑 어머님이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직업이 농업이신가요? 며느리 친척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러시구나. 우리 미연이가 시골에서 고생하겠네. 웨딩홀에 들어서자 예비 사부인이 저를 한쪽으로 부르셨어요. 드레스 입은 신부랑 사진 찍을 때는 좀 뒤쪽에 서주세요. 왜 그러시죠? 한복이 좀 눈에 띄셔서요.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사진 찍을 때마다 뒤편 구석에 섰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건네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며느리 쪽 하객이었어요. 피로 현장에서 며느리 친척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이 어머니, 우리 조카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언제 나오실 거예요? 네? 아니, 젊은 부부가 시골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하객들이 돌아가고 결혼식장이 조용해질 때쯤 며느리 부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미연이가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빛에서 진심이 보이진 않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영호 엄마 결혼식 잘 끝났어. 네, 잘 끝났어요. 그날 밤 텅 빈 아들 방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아들을 떠나보내는구나. 며칠 뒤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오셨어요. 영호 어머니, 결혼식은 잘했니?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마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골 장터에 있었어요. 장바구니 가득 채소를 담으며 기쁜 마음에 평소보다 더 많이 샀죠. 봄나무를 다듬던 동네 할머니들이 축하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영호 엄마, 아들이 큰 병원에 들어갔다며? 네, 서울 제일 큰 병원이라네요. 영호가 효자라더니 이제 큰 병원 의사 됐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갓김치, 며느리가 맛있다던 열무김치도 정성스레 버무렸어요.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큰 병원 앞에 서니 긴장되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께 아들 이름을 말씀드리자 안내해 주셨습니다. 2층 외과 의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짝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는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깜짝 선물로 해주고 싶어서. 여기가 시골 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인데요. 이거 니네가 좋아하는 김치잖니. 어머니, 여긴 구내식당도 있고 다 있어요.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김치통을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어요. 이런 건 가져오지 마세요. 미연아,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처럼 허름한 옷 입고 이런 데 오시면 저희 위신이 안 서요.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죠. 영호야, 엄마, 웬일이세요? 너네 좋은 소식 듣고 김치도 담그고 했는데 며느리가 내 김치를 버리더구나?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고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죠.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김치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죠. 쓰레기통에 버려진 김치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화려한 차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이 김치는 아무데도 필요 없을 것 같았죠.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김치를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송편을 빚으며 아들 내외가 올 걸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작년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못 왔다고 했으니 올해는 꼭 오겠지 싶었죠. 회관 마당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대화꽃을 피웠어요. 저는 송편소를 준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영혼에도 오겠네. 시골에도 왔다 가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웬일이니? 병원에서 당직을 서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영우 오빠도 수술이 있대요. 송편 반죽을 주무르던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와야지. 어머니,
큰 병원은 명절에도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옆자리 할머니가 제 표정을 살피셨나 봅니다. 영호 엄마,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끊고 송편을 빚으려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큰 병원 의사라고 명절에도 안 온다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 시어머니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송편을 빚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텃밭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고추며 깻잎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 무렵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 받으셨죠? 그래, 죄송해요. 병원이 바빠서요. 작년에도 그랬잖니. 내년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마당에 앉아 있는데 이장님이 지나가셨어요. 영호 엄마, 명절 준비하나? 네. 아들도 오겠네? 대답하기가 힘들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마당에 걸린 달을 보며 생각했죠. 작년 이맘때도 이런 달을 혼자 봤던 것 같아요. 장독대 옆 고추덤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영혼에는 언제 와? 올해도 못 온대요. 아이고, 그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말없이 걸어가는 제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다고 해요.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에 우체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영호 어머니, 아들 온다고 기다리시죠? 저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어요.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면 또 위로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절에 고생하는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서울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향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을 보러 왔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막 출근한 듯 고급스러운 원피스 차림이었죠. 미연아, 매니저님, 제 손님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며느리는 제게 등을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 명절에 너희 바쁘다며 아들 얼굴도 볼 겸 왔지. 이런데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병원을 나오는데 며느리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미연아, 아까 그분 누구셔? 모르는 분이에요.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발걸음이 무거워져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할매,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근처 병원에 가보시게. 마침 지나가던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골목길로 접어들자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장 반찬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줌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시더군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과로사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아들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일평생 자식만 바라온 저였기에 자식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한 입 한 입 정성스레 씻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도 만들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이장님 댁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에서 운동하시던 이장님이 물으셨어요. 영호 엄마, 아침부터 어디 가나? 아들이 병원에서 밤새 일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보소.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도시락을 보시더니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들 밥 싸가시나 봐요? 네, 밤샘 수술한다고 해서요. 자식 새끼들 다 그래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병원 근처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외과 의국을 물었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저기 왼쪽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의국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피곤한 얼굴로 차트를 보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밤샘 했다길래 도시락 싸왔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밥은 먹었니? 아들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의국 문이 열리면서 다른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급히 도시락을 서랍 속에 넣었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회진 준비해야 해요. 그래, 바쁜데 가마. 병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님, 혹시 영호 선생님 어머니세요? 네, 영호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참 친절하셔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좋은 의사가 됐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아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왔어.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도시락 맛있게 먹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도시락을 한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며느리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죠. 아들이 밤샘 수술한다길래.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고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우리를 힐끗거렸어요. 이게 무슨 시골 병원인 줄 아세요? 그냥 밥 좀 먹이려고 그랬다. 구내식당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로비를 지나가던 환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 상황을 살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영호는 좀 봐야. 오빠는 지금 회진 중이에요.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 병원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경비원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복도 끝에서 병원장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어머니, 제발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어떻게 일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 몇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이 손나라. 알아서 나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일은 정말 실망이구나. 병원 로비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할머니, 날도 추운데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병원을 나서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버스 정류장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추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입구 자동문이 열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뒤돌아보니 중년의 신사분이 서 있었어요. 혹시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골목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순간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우연히 마주친 그 할머니. 제가 이 병원 대표원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그분이 제 어머님이셨어요. 병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때 연락처라도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장님 지인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분이 우리 어머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복도에 있던 의사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병원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내하셨어요. 어머님 병실로 모시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의사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원장님 어머님 은인분이시구나.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제는 아무도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병원장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셨어요.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께서 살아계신 게 기적이라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날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어머님을 구해주신 분이래. 저분이 그 은인이시구나.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병원장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일어나세요. 어머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는 병원장님의 손이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로비에 모여든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분이 원장님 어머님 살리신 분이래. 대단하신 분이네. 병원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병실로 모시고 싶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장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병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달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런 추운 겨울 새벽이었죠. 시장에 일찍 가려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분인가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죠. 다가가 보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네, 어떤 일이신가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데 숨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아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외투를 벗어 할머니를 감싸드렸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가 양손으로 잡고 호흡 불어드렸어요.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죠.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제 곧 와요.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여기.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할머니를 구급차에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전도 불러주세요. 산소 포화도 체크해 주세요.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마침 장 보러 가던 길이었는데 시장도 못 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병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할머니가 누구셨는지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때라 핸드폰도 없었고 시골집 전화도 끊긴 상태였죠. 병원장님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커다란 창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때 깨어나시자마자 은인을 찾으셨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례금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그때 비서실장이 차를 가져왔어요. 원장님, 어머님께서 면회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단지도 붙이고 신문에도 광고했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아들 병원비를 갚느라 전화도 끊고 손에 쥐는 돈은 전부 이자로 나가던 날들. 어머님 댁이 어디신가요? 시골에 살아요. 병원장님이 창가로 다가가셨어요. 그때 조금만 늦었어도 어머님이. 간호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르실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요. 병원장님은 저를 병실로 안내하시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펼쳐졌죠. 그날 이후로 매일 그 골목길을 다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때 골목 주변 가게마다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이장님도 찾아뵙고 경로당도 다 돌아다녔죠.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멀찌감치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죠. 병원장님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그때 붙인 전단지예요. 낡은 종이에는 제 흐릿한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CCTV에 찍힌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옆 복도에서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은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대. 그래서 그렇게 찾으셨구나. 병원장님은 멈춰서서 깊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마음 편히 치료받으실 수 있겠네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면회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장님의 안내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창가 쪽 침대에 할머니께서 누워 계셨죠. 그날 그 새벽 차가운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의 그 천사가 맞으시죠? 할머니, 매일 기도했어요. 꼭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병원장님이 어머님 옆에 앉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침마다 은인 찾기를 소원하셨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의 그 차가운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어요. 오늘 혈압도 안정적이시고 컨디션이 매우 좋으세요. 이제 마음 놓고 치료받으실 수 있겠어요. 간호사가 링거액을 교체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창밖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날의 매서운 칼바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병실 문 앞에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따금 들여다보았어요. 며느리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비서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기념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그러지 말아요. 어머님 소원이셨어요. 할머니는 병상에 앉으신 채로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병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겨울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야 은인을 뵙게 되어 여한이 없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그날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병원장님이 어머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병실 밖에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슬쩍슬쩍 하늘 들여다봤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원장님 어머님 은인이래. 그날 119 부르고 응급실까지 모시고 가셨대. 할머니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병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간호사가 며느리 옆을 지나가며 말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하얗게 되셨는데요? 복도 끝에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기 어머님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병원장님이 며느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미연 선생님. 병실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구석에 조용히 섰어요. 담당 간호사가 회진 차트를 들고 와서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미연 선생님, 원장님 어머님 은인분이 시어머님이셨어요? 창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셨어요.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창밖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원장님은 며느리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연 선생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세요. 이렇게 고귀한 어르신을 모시고도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왜 창피해 하시나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연 선생님, 이거 드세요. 괜찮습니다. 병원장님 어머님이 며느리를 부르셨어요. 이리 와서 앉으렴. 아들이 조용히 들어와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창밖에서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아들이 오랫동안 침묵하던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호야,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복도에서 의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장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 뵙고 잘 모시도록 가세요. 간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닦으세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들이 제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두툼한 봉투 안에는 무언가가 가득했죠. 어머님,
이건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님 생명의 은인이신데. 저는 사람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병원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복도에서 의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렇게 고개 숙이시는 건 처음 보네. 창밖에서 눈이 잠잠해졌습니다. 겨울 햇살이 병실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병원장님의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죠. 우리 아들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 뒤 시골집을 찾아온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볼게요. 미연아, 그러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김치도 배워야죠. 장독대 앞에서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데 이장님이 지나가셨어요. 영호 어머니, 며느리랑 김치 담그나? 네, 미연이가 하겠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안 한다더니 착한 며느리 뒀네. 며느리는 매주 시골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어 갔어요. 어머님, 이 고추는 텃밭에서 따신 거예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제가 이제 고추장도 담가 볼게요. 동네 할머니들이 놀러 오셔서 물으셨어요. 미연이가 이렇게 부지런한 며느리였나? 요즘 며느리가 달라졌네. 창가에 앉아 고추를 다듬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텃밭의 고추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며느리는 고추를 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아들이 시골집을 찾아온 건 며칠 뒤였어요. 마당에 서리가 내린 이른 아침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영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오늘은 휴가 냈어요. 아들은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당 앞을 지나가시다 멈추셨어요. 영호야, 그래 효자는 효자구나. 죄송합니다, 이장님.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드셨습니다. 영호가 저렇게 큰 절을 하네? 아들은 그대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어요. 엄마,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입니다. 이장님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크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더니. 마당에 서리가 햇살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매달 마지막 주말이면 우리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아들 내외와 병원장님 어머님까지 모시고 식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어머님, 이 김치는 제가 직접 담가봤어요. 미연아,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이장님이 마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영호 어머니,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데 왜 안 불렀나? 들어오세요, 이장님. 며느리가 부엌에서 국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끓여봤어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매달 이렇게 모여요. 마을 할머니들이 담장 너머로 인사를 하셨어요. 영혼의 식구들 다 모였나 보네.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봄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말이면 우리 마당에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해요. 시골 장독대 옆에서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아들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죠. 병원장님 어머님도 오셔서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시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며느리도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허름한 시골집이지만 이곳에서 피어나는 정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걸 말이에요. 마을 이장님 말씀처럼 세상은 참 돌고 도는가 봅니다.
제가 그날 아침 골목길에서 한 작은 선택이 오늘 우리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 어린 마음이 통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도요. 어머님, 오늘도 도시락 싸가실래요? 며느리가 이제는 웃으며 묻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김치도 넣어줄게.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도장 찍으세요. 이제 너가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어머님 연세 재산 관리하기도 벅차시죠?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정말 가족이 맞니? 자식 인생도 생각 못 하시는 어머니가 진짜 부모 맞으세요. 내일까지예요. 도장 찍으시든지 손주 영영 못 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엄마, 이제 오지 마세요.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찬바람 부는 늦가을. 손주가 보고 싶어 찾아간 아들 집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키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죠.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는 저희 부탁에도 아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재산 정리부터 하고 오시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며느리는 뒤에서 저를 비웃듯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꾸만 뒤돌아보게 됐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안기던 손주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재산 정리를 하셔야죠? 순진하게도 그저 걱정해주는 줄 알았던 말이 이런 의도였다니. 아들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제 질문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손주와의 영상통화도 끊겼죠. 할머니가 아프셔서 당분간 통화 못한대. 손주에게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손주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반가워하며 달려오는 손주를 며느리가 거칠게 잡아끌었습니다. 가자, 할머니랑 이제 못 만나. 손주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국 바꿔버렸네요. 이제는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은 끝내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 자식과 저를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는 것조차 재산과 맞바꿔야 하다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손주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옆집 할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은행에 같이 가보시죠. 평화로운 아침을 깨고 들이닥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통장이랑 도장 가져오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시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 통장을 찾아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화를 내자 아들이 돌변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재산 정리나 하세요. 숨겨둔 속내를 드러낸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어디다 숨기셨어요? 아들은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다그치듯 물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이미 제 침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죠. 재산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면 손주도 매일 보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담긴 협박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제 말에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필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끔찍한 경고를 남기고 갔어요.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집안은 그들이 뒤진 흔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바닥에 떨어진 제 옷가지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의 모습일까요?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 자식의 탐욕을 키운 걸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를 전화로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이었어요. 할머니한테 가면 안 된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가 손주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잠깐만 안아보면 안 될까? 손주는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는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차창 밖으로 들리는 손주의 울음소리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손주의 사진이나 영상도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돈만 좋아하는 나쁜 사람이래. 손주에게 이런 말을 가르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앞을 서성이다 경비 아저씨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출입금지래요. 경비 아저씨의 난처한 표정이 지금도 선합니다. 결국 멀리서 손주가 노는 모습이라도 보려 매일 유치원 담장 밖에서 기다리게 됐죠. 저기 할머니가 또 왔대. 무서워.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손주의 생일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됐어요. 선물을 보내도 돌려보내기만 합니다. 아들의 차가운 문자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평생 사랑으로 키운 제 손주를 이렇게 볼모로 삼다니. 과연 제가 모은 재산이 손주의 순수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이 지독한 그리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가 봐요. 아들과 며느리가 강제로 저를 병원에 끌고 가려 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요? 완전히 멀쩡한 저를 두고 퍼진 소문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돈 관리도 못 하시는데 얼른 검사부터 받으세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시죠?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이웃들도 어머니가 이상해지셨다고 하던데. 거짓말로 저희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 것도 봤어요. 어머니, 약은 제때 드시나요? 혈압약 하나를 잊은 걸 가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은 제 판단력을 의심하며 재산을 요구했어요.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일부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도 모르신대요. 가계부까지 꼼꼼히 쓰는 저를 허술한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이제 병원 안 가시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모시고 갈 거예요.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교묘한 압박이 이어졌어요. 정신이 온전하시면 재산은 왜 안 주세요? 결국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죠. 저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말들이 계속됐습니다. 거짓말로 저희 신용까지 무너뜨리려 했어요. 병원 진료 결과는 멀쩡했지만 자식들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검사 결과도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더군요. 이런 모욕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 정신까지 의심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CCTV 다 설치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느 날 아들이 보낸 문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앞 복도에는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디 가시는지 다 보여요. 경비실에도 어머니 감시 부탁드렸어요. 일상적인 외출마저 감시당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 은행 다녀오셨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만나셨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기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감시당하게 됐습니다.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랑 만난다면서요? 이웃들과의 평범한 대화조차 의심받았습니다. 변호사 만나면 안 됩니다. 법적 상담조차 막으려 했어요. 마트에서 뭘 그렇게 사셨어요? 장보기조차 감시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친구분들이랑 돈 거래하시나 봐요. 모든 만남이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위치 추적 켜놨으니까 사생활이란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저한테 오게 해놨어요. 어디 가시든 제가 다 알 수 있으니까 명심하세요. 감옥 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자식들의 감시를 피해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살아있는 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 도장 챙기시고 나오세요. 아침 일찍 들이닥친 아들과 며느리가 공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도장 찍으세요. 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했어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시죠. 이미 약속까지 일방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죠. 재산 관리 못하신다는 진단서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충격적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아들의 달콤한 말 속에 독이 묻어 있었어요. 증여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노골적인 협박이 시작됐죠.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법적 용어를 섞어가며 위협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어머니 자금 관리 의심스럽다던데. 거짓말로 제 신용까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러시면 요양원밖에 답이 없어요. 극단적인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집 문을 잠그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저주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지옥 같은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웃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도 시작됐죠. 어머니가 미쳤다고 소문낼까요? 자식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계속됐어요.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말씀드릴까요? 관계를 파괴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모호한 위협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협박이 계속됐어요. 동네방네 소문나면 어쩌실 거예요? 체면을 이용한 압박도 시작됐죠. 병원에서 강제 입원시킬 수도 있대요. 극단적인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문자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핸드폰을 꺼놓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요. 이제는 문자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자식들의 끝없는 협박.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돈을 막 뿌리고 다닌대요. 이웃의 전화로 알게 된 충격적인 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셨다면서요. 돈 때문에 자식들 괴롭힌다고 하던데.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즘 수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닌대요. 재산 다 날린다고 소문났어요. 자식들 재산 빼앗으려고 한다면서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장보기도 멀리 다른 동네로 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부예요. 자식들이 퍼뜨린 거짓말로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채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 약은 이제 제가 보관할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약봉지를 빼앗아갔습니다. 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만 드셔야죠. 제가 40년간 하루 2번 먹던 약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병원도 바꾸시죠. 이제 여기로 다니셔야 해요. 평생 다니던 단골 병원도 못 가게 됐습니다. 약 잘못 드시면 큰일 나니까 저희가 관리할게요. 제 판단력을 의심하더니 약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악화되면 요양원 가셔야 해요. 협박성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어요. 주치의 선생님께 어머니 상태 다 말씀드렸어요. 의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 상태로는 재산 관리 못 하세요. 건강을 핑계로 재산을 노리는 속셈이 보였어요. 건강검진 결과 안 좋다고 하던데 거짓된 검진 결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밤에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자택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약값도 많이 드시는데 재산 정리하시죠. 건강을 빌미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통제. 언제쯤 끝이 날까요?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해 둔 게 있어요. 자식들의 협박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자들이 매일 와요. 핸드폰에 쌓인 협박성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현관 앞 막말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죠. 변호사님, 제가 당한 걸 다 말씀드릴게요. 몰래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복사해뒀어요. 재산 강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이웃분들이 다 목격자라고 하시네요. 도움의 손길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정상이란 진단서를 받았어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비정상이라고 진단서까지 조작했었죠. 치매 누명을 벗기 위한 준비를 했죠. 경찰서에 갈 준비도 다 했어요.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지관 선생님들도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녹취록을 보여주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묵묵히 준비한 반격이 시작됐어요. 법적 대응할 준비 다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죠. 이웃들의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불법적 재산 요구 증거도 확보했죠. 떳떳하게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밤마다 꼼꼼히 기록해온 일기장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약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협박 문자들이 증거가 되나요?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어요. 녹음해둔 협박도 있어요. 몰래 녹음했던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죠.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학대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단호한 말씀에 용기가 생겼어요.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사건입니다.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든든한 증거들이 있어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주에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식들은 제가 이런 용기를 낼 줄 몰랐겠죠.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 저희가 다 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먼저 다가와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진실을 알게 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상황 제가 다 찍어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건네주셨습니다. 부녀회에서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했죠.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 보관해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증거 보전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증인으로 나설게요. 친간 이웃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매일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노인정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주셨죠. 할머니 정상이신 거 다 알아요. 마트에서도 늘 정상적으로 장 보시는 거 봤어요. 동네 상인들도 할머니 편에 섰죠. 은행에서도 거래 내역 다 정리해 드릴게요. 단골 은행 직원도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동네 파출소 순경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복지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원을 약속하셨죠.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교회 권사님들도 할머니를 지지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웃들의 관심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웃들의 지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게 됐어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경비실 CCTV에 다 찍혔어요. 경비 아저씨가 결정적 증거 영상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손주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유치원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교사가 증언했어요. 돈 달라고 협박하는 거 직접 들었습니다. 1층 이웃집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됐죠. 할머니를 막 밀치고 들어가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벌어진 폭행을 옆집에서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고함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윗집 주민이 녹음까지 해두었더군요. 그날 새벽에 할머니 우시는 소리. 아래층 주민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은행에서 강제로 통장 달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어요. 매일 할머니 감시하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할머니 정신 멀쩡하신데 치매라고 소문내고. 마트 직원도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로 할머니를 고립시켰어요. 오랜 단골 가게 주인의 증언도 이어졌죠. 이웃의 녹음 증거도 확보됐어요. 재산 강요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도 추가됐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노리기 위해 다 계획한 거예요.
복지관 선생님의 증언도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니.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었네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였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증거물 한번 협박성 문자 메시지 제출합니다. 수백 통의 문자가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CCTV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장면이 공개됐죠. 증인석에 경비원 김철수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증인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 제출합니다. 강제 인출 시도의 증거가 드러났죠. 이웃주민 박순자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해자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치매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죠.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들의 변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이 이어졌죠. 이런 비인도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진술을 듣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 앞에서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왔네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판결 직후 갑자기 무릎 꿇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이러면 회사도 못 다녀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아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이러다 감옥 가겠어요. 어머니.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손해배상 판결문을 들여다보며 울었어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아들의 사회적 지위가 위험해진 걸 깨달았나 봅니다. 이웃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제서야 체면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법적 패배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뒤늦은 후회가 시작됐어요. 애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서야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죠.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법의 심판을 받고서야 잘못을 깨닫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재산을 노리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식들. 이제 와서 눈물을 보여도 믿을 수가 없네요. 평생 가슴에 칼을 꽂은 자식들이기에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노인학대죄, 사기미수죄, 명예훼손죄. 제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님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노부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한 행위.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의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지적됐어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제 눈물이 증거가 됐나 봅니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판결이었어요. 피해자 상담 치료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사님의 경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재판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법이 있어 든든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제 평화로운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마침내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산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불효자 자식은 상속 일원도 안 할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한 상속 제한 절차를 밟았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입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복지관 건립에 제 재산의 일부를 쓰기로 했어요. 의미 있는 곳에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도 세우려고 해요.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자식들 유산 포기각서도 받아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죠.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도 큰 금액을 기부했어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죠. 자식들 주변에서도 다 등 돌렸대요. 불효자의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당당한 결정을 내렸죠. 돈만 바라보던 자식들, 이제 발벗고 나서겠죠. 허망한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좋은 곳에 쓰여 기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픈 곳을 찔렀나 봅니다. 후회해도 이제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이 결국 빈손을 만들었어요. 치매 있는 노인네가 돈 관리도 못한다며. 처음엔 그들이 퍼뜨린 소문에 제가 고립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효자 부부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났대요. 직장 커뮤니티에 그들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재산 노린 막장 부부. 인터넷에서도 그들의 악행이 퍼졌어요. 애들 학교에서도 전학 가야 한대요. 결국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못 살겠다고 이사 간대요. 그들이 저를 고립시켰던 그 동네에서 이제는 그들이 도망쳐야 했어요. 자신들이 뿌린 거짓말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소문으로 저를 고립시키려 했던 자식들. 이제는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됐네요.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더니 그들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인과응보라고 했나요? 자신들이 뿌린 악행의 열매를 이제는 직접 마주하고 있네요. 세상은 결국 정의로운 걸까요? 저를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지탄 속에 숨어 살아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식들의 욕심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네요. 복수는 차갑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할머니, 상추 좀 더 드세요. 이웃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를 건네주셨습니다. 텃밭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작은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하나둘 자라고 있어요.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네. 매일 아침 들녘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십니다. 할머니,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식사가 즐거워요. 마을 할머니들이랑 라인댄스도 배워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옆집 아이들이 손주처럼 저를 잘 따르네요.
할머니 약초 좀 캐러 가실래요? 동네 할머니들과 산나물도 함께 캡니다. 이장님이 할머니 집 보일러 봐주신대요. 마을 분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져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이웃들과 김장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마을 잔치에 할머니가 꼭 오셔야 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노인회관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네 텃밭 상추가 최고예요.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눠주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저녁엔 별 보러 가요. 조용한 시골 밤하늘의 여유를 즐깁니다. 할머니, 이제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셨네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도시의 복잡한 일들은 이제 먼 얘기가 됐습니다. 시골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이 하루를 채워요. 자식보다 더 따뜻한 이웃들이 생겼네요. 매일 아침 들리는 새소리가 더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자연과 함께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지 마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는 말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가해자가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일찍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이별하세요. 그들이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깊어질 뿐입니다.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형제라고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의 행복을 빼앗는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좋은 모텔에 모시긴 했잖아요. 뭐라고? 그 모텔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짓들 정말 치욕스러웠었다.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머니, 됐다. 이제 전화하지 말고 그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했던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보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계산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어쩌다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트를 나와 길거리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할 거예요. 이미 와이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하시던? 말끝을 흐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화내셨는데 이제는 이해해 주신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네 이웃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꼭 행복하게 살아서 보여드릴게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이해할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집안이 저를 반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졸업식 사진 속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너도 아빠가 되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실망감은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 살면 되는 거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또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대학병원에서 한번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뒤척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히 니들 신경 쓸까봐 참았지. 한숨 섞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월요일에 병원 가시면 돼요. 반가운 목소리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괜찮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달력을 보며 병원 예약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기분이 설렜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얼굴도 보고 아들 집 구경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장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고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거 드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장 보는데 동행한 이웃집 순자 씨가 약과를 추천했습니다. 임신하면 단 거 생각나잖아.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순자 씨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며느리 생각하며 더 열심히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서울 가네. 짐을 꾸리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태풍 온대요. 다음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병원 예약도 했는데 어떡하니? 괜찮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것 같은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태풍 한두 번 겪어봤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아침 일찍 온 아들의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태풍 경보를 연신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차 타고 가시려고요? 옆집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휘청거리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미뤄온 병원 예약이라. 저는 망설이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밤새 준비한 반찬들이 통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기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빗방울이 거세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이런 날씨에 서울은 어떻게 가세요? 택시기사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꼭 가봐야 해서요. 반찬통을 무릎 위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됩니다.
영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품에 안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출발하시는 거예요? 응, 이 정도 태풍은 문제 없어. 태풍이 거세지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도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러다 기차가 중간에 멈추면 어쩌나. 옆자리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약과 통을 열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기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찬통이 미끄러질까봐 더욱 꼭 잡았습니다. 고기는 식으면 맛이 없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니 서울은 더 심각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내미가 좋아하겠네요. 승객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서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내에서 아들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하시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이것 좀 받아줘. 반찬통을 아들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듯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잘 있지?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네, 뭐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태풍에 휘청거렸지만 제 가슴속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차는 한강이 보이는 대로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예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로 높이 솟은 아파트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층이니? 설레는 마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층이에요. 전망이 좋아요. 자랑스러운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마음이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 짐 제가 들게요. 아들이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옅은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딘지 딱딱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짓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임신 5개월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진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불편한 듯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라, 이것 좀 받아줄래? 반찬통을 내밀었지만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기 주방에 놓아주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상황을 감지했는지 얼른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어머니. 거실로 들어서자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은 채식 위주로만 먹고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밤새 달고 온 반찬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고기 냄새를 맡으면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만 골라 넣었던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약과는 어떠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단 음식도 지금은 별로예요. 치워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의 단호한 거절이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이니 저는 최대한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며느라, 많이 힘들지? 다가가려 했더니 며느리가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네, 좀 예민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반찬통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하면 그럴 수 있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누가 옆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구나.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나와 어색한 공기를 감지했는지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왜 미리 말도 안 하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셔야 해서 그랬어. 아들의 변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태풍이 불어댔습니다. 밤새 준비한 반찬들이 떠올랐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였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지금 너무 예민해.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자신 없어.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나?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실래요? 아니, 난 괜찮아. 피곤해서 좀 쉴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었습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려는데 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아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했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공사? 말문이 막혔습니다. 페인트 작업이랑 벽지도 좀 바꾸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런 얘기 없었잖니?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졌어요. 아들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근처에 깨끗한 모텔이 있어서. 아들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텔이라니. 평생 모텔이란 곳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만요. 모텔은 처음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예약해둔 곳은 정말 깨끗해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짐을 꾸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인테리어를 핑계로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 며느리도 임신했고 아들도 제가 집에 있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가져온 옷가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내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아들이 가리킨 모텔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모텔인데 호텔처럼 깨끗하고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알았다. 나 혼자 들어갈게.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체크인 해드릴게요. 됐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모텔 로비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직원의 물음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 덩그러니 침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방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걱정 마.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는 새 이불 냄새가 좋았는데 오늘은 모텔 침대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휴대폰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길 바랐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텔 방 안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데서 자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골집 거실을 찍어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낡았어도 정이 깃든 제 방이 그리워졌습니다. 베개에서 나는 낯선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소독은 제대로 했을까? 불안한 마음에 이불을 들쳤습니다. TV를 켰다가도 곧바로 끄고 말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휴대폰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젯밤 아들 집에 포근했던 새 이불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에 있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거울 속 제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낯선 구조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이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수건에서도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어제는 손주 얘기하며 좋아하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임신부가 공사 냄새를 어떻게 맡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간다더니 정말 갔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은 제대로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언니, 서울 잘 도착하셨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일 병원 가야 해서 좀 긴장되나 봐. 거짓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내일 병원만 다녀오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비상등만이 방을 지켰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고향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잤다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도 사소한 소리에 자주 깼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다가 눈을 뜰 때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서 아침이나 됐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모텔 방의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데리러 오려나. 휴대폰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톡 마지막 수신 시각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일찍 데리러 온다더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겨우 씻으러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해보였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가지?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화장을 하다 말고 또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 볼까?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8시를 가리켰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건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체크아웃은 11시까지입니다. 문 밖에서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병원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꺼놨는지 아예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미안해 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택시를 불러볼까 하다가 주소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근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는 전화. 이게 뭐 하는 짓이람? 결국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이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이 병원 말씀이시죠? 택시 불러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럴까요? 결국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네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님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이웃집 순자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서울 다녀오셨어요?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재미있게 지내다 오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도 곧 생기시는데 좋으시겠어요. 순자 씨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며칠 더 계시지?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 일정이 있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약과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대요. 순자 씨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부인이셨습니다. 사돈, 잘 계시죠?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가 반가웠습니다. 사돈, 기쁜 소식이 있어서요. 사부인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우리 민지가 어제 저녁에 출산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민지는 며느리의 이름입니다. 어머님은 연락 못 받으셨나요?
사돈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손주가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사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은 언제 올라오실 거예요? 글쎄요. 지금 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그 모텔에서였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보다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나한텐 연락도 없었을까?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아들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돈한테 들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바빠서. 변명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바빠서 문자 한 통도 못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실에 있느라. 아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수술실에 있느라 힘들었겠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뒤늦은 사과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손주는 건강하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건강해요. 아들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올라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텔에서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웃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모텔에서의 기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육아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예요. 현관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왜 왔니?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서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도움? 아기 돌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이프도 많이 지쳐있고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으면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텔에서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너희에게 난 불편한 사람이잖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됐다.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사돈한테 부탁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일이 있으셔서. 네가 좋아하는 사돈한테 부탁하라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나는 모텔에 보낼 사람이잖아. 그때는 정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 그만해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해요. 내가 애 돌봐주는 가정부냐? 그런 게 아니라. 됐다. 가봐라.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면서 왜 그랬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어요. 그래, 니들 편할 대로 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사돈이 잘 키우실 거야.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래서 뭐하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성의껏 어머니 돌봐드렸잖아요.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성이? 그게 성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무슨. 네가 잘못한 걸 모르는구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임신했다고 음식이 싫다며 앞에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건 입덧 때문에. 입덧이면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도 되는 거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한 줄 알면서 왜 그랬니?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도 좋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든 선택일지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단단해질 때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떠나보내세요. 억지로 잡고 있는 관계를, 이유 없는 죄책감을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스스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만남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